북한에서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던 한 간부가 어느 날 밤 절대 봐서는 안 될 기밀 문서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스위스 은행에 숨겨진 수백억 달러와 함께 충격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체제를 믿고 따랐던 그는 그날 밤부터 가족의 목숨을 걸고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문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고 왜 평양 특권 측마저 북한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서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 땅에서 자유롭게 숨쉬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만, 불과 10달 전만 해도 저는 평양 중구역, 그러니까 김일성 광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혁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45살이고요. 북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 동지가 하시는 말씀들을 온 세계에 알리는 일, 그런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어머니는 평양이대를 나와서 의사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는 좀 나은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6.25 이후에 우리나라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키워주신 것처럼 북에서도 당 간부 자녀들은 그럭저럭 살만했거든요. 우리 집 거실에서 내려다보면 대동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봄이면 버드나무가 파릇파릇 돋아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물드는 그런 풍경을 매일 아침 보면서 출근길에 나섰어요. 평양 중심가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서울 중구 정도 되는 곳이니까 그야말로 북한에서는 최고급 지역이었지요. 아내 순이는 같은 대학 출신이고 아들 민준이는 17살, 딸 소영이는 14살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평양제일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소영이는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열심인 것처럼 북에서도 간부 자녀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하던 일이 좀 특별했는데요. 겉으로는 선전선동부 과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김정은 동지의 해외 관련 업무를 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우리 공관이나 무역회사들과 연락하는 일,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외화를 관리하는 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때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장군님, 그리고 김정은 동지까지 우리 가족 3대가 당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 단기간지를 읽고 저녁에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맡은 업무 중에 조금씩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제가 관리하던 그 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런데 그 돈들이 인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2024년 12월 어느 추운 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 당 청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양의 12월이면 정말 춥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겨울보다 훨씬 매서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김정은 동지의 개인 비서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 과장, 내일까지 정리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지금 당장 와라는 지시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죠. 북에서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가족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바로 청사로 되돌아갔어요. 비서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외 자산 현황 및 이동 계획서라고 적힌 빨간 도장이 찍힌 기밀 문서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단순히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외 공간들의 운영비나 무역 자금 정도려니 했거든요. 그런데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본 숫자들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경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에만 수백억 달러, 중국 은행들의 수십억 달러,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여러 나라에 숨겨진 부동산과 금융 자산들까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비상시 해외 거주지 확보 방안이라는 제목 아래에 김정은 가족의 해외 도피처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스위스의 별장, 중국 상하이의 고급 아파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비밀 시설들, 심지어 가족 구성원별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로 피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 문서에서 본 것은 김정은도 북한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는 주체 사상으로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고 하면서 정작 자기 가족들은 언제든 해외로 도망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아내 순이가 여보, 왜 그렇게 뒤척이세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우리가 평생 믿고 따라온 체제가 사실은 거짓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일하면서도 다른 문서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에도 김정은 일가와 핵심 간부들은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관리하던 해외 송금들도 알고 보니 인민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식량 수입이나 의료용품 구매가 아니라 김정은 가족의 사치품 구입이나 해외 부동산 매입에 쓰이고 있었던 거죠. 스위스에서 온 명품 시계 영수증, 프랑스에서 온 와인 구입 내역, 독일에서 온 고급 자동차 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가 학교에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럼 우리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고 사는 복받은 나라지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저 아이 머리만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이런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 고민들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2025년 1월에 들어서면서 평양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 동지와 리설주 여사 사이에 뭔가 기류가 좋지 않다는 소문들이 당 내부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같은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제가 관리하던 해외 자금 업무가 그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김여정 동지 쪽에서는 해외 자산을 자기 라인으로 가져가려고 했고 리설주 여사 쪽에서는 그걸 견제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 끼어서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보이부에서 사람이 와서 저를 불러갔습니다. 박 과장, 잠깐 이야기 좀 해보자는 시기였는데 북에서 보이부가 부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조사실에서 받은 질문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스위스 은행과 주고받은 문서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봐라. 중국 상하이 부동산 매입건에 대해서 누구와 상의했나?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그저 업무 지시에 따라 했던 일들이라고 답변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집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내 순이가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여보, 오늘 아는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민준이는 학교에서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지 선생님이 자꾸 물어본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저희 가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배급도 넉넉하게 나왔고 특별 공급품도 받았는데 갑자기 그런 혜택들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졌어요. 겨울이라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식료품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평양 중심가에 살면서도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든 날들이 생겼어요. 딸 소영이가 아빠, 왜 요즘 밥이 이렇게 적어요? 라고 물어볼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웃들의 시선이었어요. 예전에는 박 과장님 하면서 인사하던 사람들이 저를 보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말이에요. 북에서는 누군가 찍히면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절망적이었던 건 의료 문제였습니다. 아내 순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예전 같으면 바로 진료를 받았을 텐데 지금은 진료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어요.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던 우리 어머니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들 민준이는 학교에서 점점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어요. 17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 저와 가깝게 지내던 동료 한 사람이 몰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혁아, 너 빨리 준비해야 해. 위에서 너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낼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무슨 곳인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이웃들이 몰래 도와주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후에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살 수 없다. 우리 가족이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 순이를 조용히 불러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제가 알게 된 진실들, 우리 가족이 처한 위험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끔찍한 일들까지 말이에요. 순이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제가 며칠 동안 겪은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살려면 여기서 나가야 해.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두 분을 어떻게 모시고 갈 수 있겠어요. 그 순간이 제 평생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죽을 각오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해외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국 쪽 브로커들과 연결이 있었어요. 물론 공식적인 업무였지만 그런 인맥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생명줄이 될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북에서 나올 때는 북한 돈이 소용없으니까 달러나 위안화를 구해야 했어요. 다행히 제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외화가 좀 있었고 그걸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가족을 살리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탈출 경로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업무상 알게 된 중국 단둥 쪽 브로커한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봤어요. 혹시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길이 있느냐고 돌려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알아들었나 봅니다. 요즘 길이 많이 막혔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17살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14살 소영이는 왜 갑자기 집을 떠나야 해요? 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친구들은 언제 다시 만나요? 그런 질문들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아이들한테는 아빠 일 때문에 잠깐 여행을 가는 거야 라고 둘러댔어요.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들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도 비밀리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어요. 출근도 정상적으로 하고 당 회의에도 참석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025년 2월 중순쯤 같은 부서 동료가 조용히 귀띔해줬어요. 진혁아, 너한테 나쁜 소식이 있어. 이번 주 안에 너희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가게 될 것 같아. 위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순이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 해. 48시간 내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한다. 순이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어요. 알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하죠? 그 순간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아내가 있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부모님 묘소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새벽 일찍 혼자 묘소에 가서 절을 올리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손자, 손녀들만이라도 살려서 키우겠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꼭 다시 와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집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집, 가족들과 함께 행복했던 추억들이 가득한 그 집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창가에서 마지막으로 평양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이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확실히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마지막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8일 새벽 3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평양에서는 아직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었어요. 바깥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였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조용히 깨웠어요. 아이들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말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순이가 준비해준 작은 보따리 하나씩만 들고 평생 살던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면 발걸음이 무거워져서 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미리 약속한 대로 평양역 근처에서 우리를 데리러 온 트럭을 만났습니다. 석탄을 실어 나르는 일반 화물차였는데 짐칸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가족 4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어요. 운전사는 소리내면 안 된다. 검문소에서 절대 기침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마자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말이에요. 평양 시내를 벗어날 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검문소가 많아졌어요. 트럭이 서면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검문소에서 경비대원이 짐칸을 열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온 가족이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손자 손녀들만이라도. 다행히 운전사가 담배 몇 갑을 건네면서 형님,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하니까 경비원이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우리 가족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고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막막했어요. 신의주까지 가는데 거의 하루가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트럭이 서면 잠깐씩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었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추위가 더 심해졌어요.
특히 우리 딸 소영이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입술이 파래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이런 고생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압록강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강이 꽁꽁 얼어서 마치 넓은 얼음판 같았어요. 겨울이라 다행히 강물이 다 얼어 있었지만 그만큼 추위가 혹독했거든요. 가이드가 말하기를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경비대들도 추워서 초소 안에만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누군가 잡히면 나머지는 그냥 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아들 민준이가 아빠, 우리는 다 같이 갈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밤 11시쯤 드디어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생각보다 얼음이 두껍긴 했지만 그래도 무서웠어요. 발밑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걸었거든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어요.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중국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나? 싶었는데 다행히 우리를 도와주러 온 중국 조선족 분이었어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손짓으로 부르더라고요. 마지막 몇십 미터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북한 쪽에서 누구냐?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경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뛸 수밖에 없었어요. 빨리, 빨리. 순이가 소영이 손을 잡아 끌고 저는 민준이와 함께 있는 힘껏 달렸어요. 뒤에서 서라. 쏜다.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얼음 위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로 북한에서 나왔구나. 조선족 아저씨가 이제 안전하다. 빨리 차에 타라고 하면서 우리를 재촉했어요. 차에 타는 순간까지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서 북한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게 말이에요. 뒤돌아보니 압록강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어요. 그곳에는 제 부모님이 그리고 제가 평생 살던 모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무사히 살아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북한에서와는 다른 종류의 지옥이었거든요. 우리를 도와준 조선족 아저씨가 차를 몰고 가면서 말했어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들을 잡아서 북으로 다시 보내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 은신처는 단둥 근처 시골 마을의 낡은 농가였어요.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정말 고마웠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같은 핏줄이라고 도와주고 싶지만 들키면 우리도 위험하다고 하시면서도 따뜻한 밥 한 그릇씩은 챙겨주셨거든요. 문제는 신분이 없다는 거였어요.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심지어 기차표도 살 수 없거든요. 우리는 그야말로 유령 같은 존재가 된 거였어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했어요. 민준이는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해요? 라고 물어봤고 소영이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계속 울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더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북에서 가져온 외화가 있긴 했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정식으로 일을 할 수도 없으니 참 막막했어요. 결국 조선족 할머니 소개로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받는 돈이 얼마 안 되었어요. 언어 장벽도 큰 문제였습니다. 중국말을 못해서 의사소통이 정말 어려웠어요. 조선족 분들은 우리말을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한족들과는 손짓 발짓으로만 대화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 좀 주세요라는 간단한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중국 공안의 단속이었어요. 가끔씩 마을에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신분증 검사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창고나 지하실에 숨어야 했어요. 한 번은 공안들이 바로 옆집까지 와서 수색을 했는데 그때 정말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석 달 정도 하다 보니 가족들 모두 지쳐갔어요. 특히 순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북에서는 그래도 의사였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여보, 차라리 북으로 돌아갈까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화가 났다기보다는 절망감이 들었어요. 당신도 포기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후회했지만 그때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겪은 고생들이 다 헛된 일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던 중에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같은 탈북자들을 도와준다는 얘기였어요. 조선족 아저씨가 한국 사람들이 너희를 한국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려면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했거든요. 중국 당국에 들키면 우리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분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선교사님과의 첫 만남은 정말 조심스럽게 이뤄졌어요. 어느 작은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를 보자마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그분은 길이 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만 말고 따라오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과 상의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우리 모두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가는 길도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국을 벗어나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한다고 하니까 또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마침내 진짜 자유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았거든요. 선교사님과 만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한국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5월 중순이었어요.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낸 끝에 마침내 진짜 자유를 향해 갈 수 있게 된 거였죠.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신 루트는 이랬어요. 먼저 중국 남부로 내려가서 베트남 국경을 넘은 다음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태국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로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중국 남부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기차를 탈 수는 없으니까 트럭을 여러 번 갈아타면서 이동해야 했거든요. 화물차 뒤에 숨어서 이틀을 꼬박 달렸는데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특히 우리 딸 소영이가 멀미를 심하게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국경도 만만치 않았어요. 정식 루트로는 갈 수 없으니까 산길로 넘어가야 했거든요. 가이드가 절대 소리내면 안 된다. 국경 경비대가 발견하면 다 끝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끌었어요. 밤중에 산을 타고 넘어가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베트남에 들어가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불법 체류자나 다름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어느 작은 마을에 숨어 지냈는데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를 경계하는 눈으로 봤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더욱 답답했고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길에서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를 안내하던 가이드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돈만 받고 도망간 거였죠.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낯선 땅에서 길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이드마저 없어진 거니까요. 다행히 그곳에서 한국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사정을 설명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도와주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만남이었어요. 목사님 도움으로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도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어요. 태국 경찰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우리 같은 불법 입국자들을 잡아서 다시 원래 나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콕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과연 대사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에 잡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드디어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온 가족이 울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걸 보는 순간 이제 정말 안전한 곳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과연 우리를 받아줄까? 대사관 직원분들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대사관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어요. 신원 확인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한국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에 대한 설명도 들었어요. 직원분이 한국에 가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아빠, 한국말을 다시 배워야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다.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니까 말이 통할 거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안심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북한말과 남한말이 얼마나 다를지 말이에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 왔습니다. 2020년 월 초였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태국 땅이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긴 여행이었구나.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분이 안녕하세요. 대한항공입니다라고 인사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남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말하는지 처음 들어보는 거였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말과 비슷해서 다행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기장님이 방송으로 곧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긴 여행의 끝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2025년 8월 3일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신기했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것, 자동문이 저절로 열린다는 것, 사람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다는 것. 이 모든 게 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공항에서 우리를 맞아준 통일부 직원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시는 걸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자유. 그 단어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거든요. 하나원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으로 한국의 마트에 가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물건이 넘쳐나는 걸 보고 우리 가족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북에서는 배급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자유롭게 골라서 살 수 있다니.
이게 정말 같은 민족이 사는 땅인가 싶었어요.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역사도 배우고 문화 차이도 알아갔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북에서는 금지된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야 알았는데 제가 그동안 관리하던 그 해외 비자금들이 실제로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돈이었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북한에 보내는 인도적 지원금, 해외 동포들이 고향을 위해 보내는 후원금, 심지어 중국과의 무역에서 나오는 외화까지. 이 모든 돈들이 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김정은 일가의 사치와 핵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처리했던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있던 돈만으로도 북한 주민 전체가 몇 년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규모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나원 교육을 받으면서 남북한 말의 차이도 많이 배웠어요. 저희는 동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친구라고 하고 살림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적응해 나갔어요.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금세 익숙해졌거든요. 아이들 적응이 제일 걸렸어요. 민준이는 한국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말투가 달라서 친구들이 신기하게 보기도 하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지금은 잘 적응했어요. 소영이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처음에 많이 울었어요. 아빠, 평양냉면이 그리워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한국 음식도 잘 먹어요. 다만 여전히 북한 음식이 그립다고 하지만요. 아내 순이는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따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북에서 의사였지만 여기서는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요. 힘들어하면서도 자유로운 곳에서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해요. 저는 지금 한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북에서 온 분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껴요. 무엇보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북에서는 잘못 말했다가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말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북에 둔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는 꿈을요. 부모님 산소도 찾아뵙지 못하고 온 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보고 싶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많이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북한이 변할 수 있지 않을지.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고,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죠.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북에 있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제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 놓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모두 한민족이니까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유롭고 따뜻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언젠가는 이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